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응급학과 워킹그룹과 어저트케어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한 4년쯤 전에 응급학 학술대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대한응급학 의사회에서 이러한 프라이빗 그룹들, 또 데모크라틱 그룹들, 이런 워킹 그룹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고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한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킹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팀을 모아서 병원에서 일한다, 이런 어떤 아주 초보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은 응급학과 처음 생긴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었던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초보적인 형태를 지나서 정말로 이제 사업적으로 또 실제로 우리가 그룹을 모아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킹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한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워킹그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왜 워킹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워킹그룹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미국의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응급학 전문의들이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한성, 정재영, 피부과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네, 우리는 이들을 절대지존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본인들의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우리나라 분위기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로, 직업별로 모든 어떤 직종들이 본인들의 수입을 밝히는 것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탑5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네, 우리나라나 그쪽이나 성형외과, 정형외과가 인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영상의학과, 지금도 뭐 많이 인기가 있지만 이런 과들이 인기 있다가 또 이런 부침이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부침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로우5를 보면은 내과, 감염내과, 예방학과, 가정학과, 소아과가 이제 제일 아래쪽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연간 2억 정도의 연봉, 그리고 탑5는 연간 5억 이쪽 저쪽의 수입. 응급학과는 어디 있습니까? 한 가운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급학과가 네,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의학과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봉 기준은 1FT, 그러니까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한 단위는 무엇이냐? 네, 약 1200에서 1500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친구들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잡을 한 번에 본인이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탑5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2010년에 시간당 평균 140불, 그러니까 15만원 정도의 급여에서 2020년은 약 220불이니까 약 25만원 정도 평균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은 뉴욕, 보스턴 이쪽 북동부 도시 지역이 가장 낮은 연봉을 나타내고 있고요. 뉴욕시티가 시간당 130불 정도. 그리고 가장 이제 비싸게 받는 지역이 이쪽 이제 아래쪽 동네, 좀 사람들이 적은 어떤 외지 시골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400불에서 500불까지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풀타임은 1200에서 1500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워크 세팅에 따라서 이제 급여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워크 세팅이나 워크 시츄에이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취직을 할 거냐 말 거냐 딱 두 가지밖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친구들의 워크 세팅을 보면 1위가 이제 허스피탈인데요. 이것은 이제 병원과 직접 직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약 3억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면 싱글 스페셜티 그룹 2번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워킹 그룹의 가장 비슷한 형태입니다. 싱글 스페셜티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만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약 2억 5천, 2억 7천 정도가 되겠네요. 2억 7, 8천 정도. 헬스케어 오가나이제이션은 보험사와 연계된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등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의 외래를 본다든지, 이 멀티 스페셜티 그룹은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내과, 외과, 뭐 이런 다른 모든 과들을 포함하는 그룹이 되겠고요. 대학 교수는 여기나 거기나 그냥 취직하는 것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참 특이한 게 이제 7등이 솔로 프랙티스, 이게 이제 오피스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열어놓고 오는 환자를 보는 이런 주치의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병원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의 수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워크 시츄에이션은 인플로이, 그러니까 고용된 상태로 일을 할 때보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급여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응급학 전문의 4년의 수련을 마치고 응급학 전문의가 되면 길은 정말 단순합니다. 전문의가 되고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하지 않는 응급학 전문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결국 후회를 합니다. 결국 전문의 취업 후에 다시 취업, 다시 후회, 다시 취업, 다시 후회, 뺑뺑이를 돌게 되죠.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학교에 남느냐 아니면 봉직이로 나가느냐. 물론 지금은 개원이라는, 지금 이 심포지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원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교수냐 봉직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단 말이죠. 교수는 펠로우를 할 것이냐, 펠노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펠로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촉탁이로 남게 될 것이냐. 어찌됐거나 펠로우가 됐건 촉탁이가 됐건 봉직이가 됐건 어떤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무척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직이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도시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골로 갈 것이냐. 도시에 남게 된다면 조금의 이제 급여 하락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사람이 적은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도시보다는 많은 급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업하는 방식은 결국은 개인이 선택하고 개별적으로 병원과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느냐? 지인이 소개, 아니면은 선배의 권유, 아니면 다음 카페, 봉지기 카페 같은 온라인 사이트, 아니면 메디게이트 같은 사이트.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개인이 선택해서 개인이 직접 병원과 계약을 하는 방식. 지금 현재는 이러한 단순한 방법밖에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선택의 3요소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를 하고 처우와 환경과 장래이다. 이 중에 하나가 다른 두 가지를 압도하면 우리가 취직할 수 있다. 처우가 너무 좋으면 근무 환경이 안 좋아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무 환경이 좋으면 처우가 안 좋아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당장은 월급이 적어도 미래가 보장이 된다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느 만큼 조화를 이루느냐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에 자기의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무조건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에게는 당직이 없는 취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낮에만 일하는 사람을 뽑는 병원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풀타임이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서 나는 그러면은 환자 보지 않고 행정이나 관리직을 할래. 과연 그런 거를 병원에서 얼마나 인정을 해줄 것이냔 말이죠. 대부분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로컬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 군데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다른 병원에 복합적으로 취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른 병원을 도와줄 수도 없고 다른 병원에 있는 사람이 우리 병원을 커버해 줄 수도 없습니다. 또 가장 큰 걱정은 이러다가 젊은 친구들한테 밀리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야간 당직도 군말 없이 하고 나보다 월급이 적어도 일할 수 있고 결국은 새로 나오는 전문의들이 기존의 나이 많은 전문의들 인력을 언젠가는 대체할 것이다. 고용에 대한 불안, 매년 재계약해야 하는 불안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도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부터 있는 불합리한 개혁들을 모두 개혁하는 그런 조치가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의료인들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기를 상당히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정부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조금은 달랐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의료인의 복수 진료를 허용했던 것은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 병원들이 한참 많이 생기면서 특히 이제 피부나 미용 쪽으로 그렇죠. 그런 프랜차이즈 병원들에서 대표 원장이나 스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일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한 어떤 대안이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듯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여기저기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는 취지 자체가 조금은 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많이 좌절이 됐죠. 그게 병원의 정원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근무를 했을 때만 의료인 정원 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어떤 추가 조치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 응급의학과도 필수 진료 과목에 해당합니다.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과 수련병원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 여기는 이제 전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은 한쪽이 전속되는 순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속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두 군데 이상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자, 이제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전담 전문의가 있고 전속 전문의가 있고 지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기보다 용어가 각각 쓰이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데요. 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실 전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응급실에만 근무하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바로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응급실에서만 일하지 않고 외래도 일하고 응급실 일하면은 평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부처는 복지부이고요. 전속 전문의와 지도 전문의는 병원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전속 전문의라고 하는 건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서 시간제를 제외한 전임 전문의를 말하고 이것은 수련기관 지정 평가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지도 전문의라고 하는 건 레지던트를 수련하는 전문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전속 전문의 중에서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지도 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협회. 결국은 전담 전문의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전속 전문의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지도 전문의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2,300명 회원 중에서 2개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 때 우리가 항상 미국의 예를 가져다 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호주, 뉴질랜드고요. 세 번째로 많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나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와 비교가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나라의 예를 자주 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미국의 예를 들을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쓰고 막상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랑 다르지, 이런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가져와야 할 것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응급의학과는 그럼 어떻게 취직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데모크라틱 그룹과 워킹 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바마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오바마 케어가 이제 2012년, 13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강의에는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전하기에는 모두가 행복해지고 의료비는 싸지고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나도 훌륭한 계획이 바로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 두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바마 케어에는 모든 국민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오바마 케어 보험이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응급실하고 입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에 실제로 국민들이 좋아졌는지는 그쪽은 이제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응급의학과 입장에서 본다면 응급실 수요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응급실을 비싸서 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 이후에 응급실이라는 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이후에 미국의 응급의학 시스템도 또 응급의학 취업시장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케어라고 하죠. 오바마 케어를 뒤집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RA,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RS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Resident Student Association. 뭐 우리나라에선 이런 단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레지던트와 학생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RSA라고 하는 단체에서 미국의 응급의학과의 워킹 패턴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모크라틱 그룹. 나는 이제 이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때는 얘네가 무슨 뭐 민주당을 지지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룹 자체가 데모크라틱, 선거권, 그러니까 투표권과 어떤 운영과 이익의 민주적인 방식, 본인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또 본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룹을 데모크라틱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이빗 그룹은 오너가 있어요. 오너가 의사들을 고용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프라이빗 그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코퍼레이트 그룹은 그런 프라이빗 그룹들이 덩어리가 커져서 아예 기업 형태로 의사들을, 제가 봤던 가장 큰 의사 그룹은 35,000명의 의사를 데리고 있는 메디컬 그룹하고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장은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고 그냥 사장일 뿐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그룹이 한두 병원하고 계약을 한다면 이런 기업형 그룹들은 다수의 병원, 심지어는 시카고 북쪽에 15개 병원과 계약을 한 그룹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허스피탈 인플로이는 본인이 직접 병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프리스탠딩이 이제 보통 취약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쪽에는 이런 그룹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계약을 하는 이런 프리랜서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전트 케어도 응급의학과의 워크 패턴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SAP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코로나라서 이제 이런 대규모 학술대회가 잘 안 열리는데
보통 이제 에이셉 열리면 이렇게 큰 코엑스 같은 큰 부스에서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엑서비션, 그러니까 후원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업체들,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이 있는데요. 뭐 이글은 이제 그 제약 연구하는 회사고요. 이런 티멜스라든지 어큐트케어, 슈마허, 뭐 이제 이런 그룹들이 다 무슨 그룹이냐면 인력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셉의 가장 큰 메인 스폰서들은 이런 기업형 인력 회사, 또 보험 회사, 그리고 EMR 같은 솔루션 IT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메인 스폰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학술 대회를 하게 되면 주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상들이 들어오는 것과 달리 이 나라의 에이셉의 메인 스폰서들은 주로 이런 인력회사들이 메인 스폰서를 하더라. 그만큼의 수익이 나니까 이런 인력회사를 운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티멜스, 엔비전,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어큐트케어, 이런 그룹들이 미국의 지금 탑5 기업형 인력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올라온 기사를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를 뽑는 광고입니다. 숨터라고 하는 지역인 모양이에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프라이빗 싱글 허스피탈 데모크라틱 그룹에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읽어볼 때는 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데모크라틱 그룹이 한두 병원, 소규모 지역과 소규모 병원을 담당하는 이런 프라이빗 그룹들이다.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자기 데모크라틱 프라이빗 그룹들의 이제 선전 로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프라이빗 그룹이냐, 데모크라틱 그룹이냐, 이것은 구분이 되게 모호해요.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데모크라틱 그룹이라는 게 과연 뭐냐? AAEM 홈페이지 AAEM.org에 들어가 보면은 이 데모크라틱 그룹에 대해서 AAEM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응급학과의 이상적인 근무 환경이 각 전문의가 공평한 수익 지분을 가지고 또 이에 따른 책임을 공동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급실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너나 주주 같은 느낌으로 모든 구성원이 책임과 의무를 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단체, 이것이 이제 프라이빗 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료에 대한 보상은 전문의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AAEM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응급학 관리 회사는 관리를 도와야 하며 진료 행위는 회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아예 피지션 그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피지션, 응급의학과 피지션 그룹이 우리의 미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AEM은 기존 그룹들을 서포트하고 또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데모크라틱 그룹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데모크라틱 그룹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병원하고 계약해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자, 의사한테 있어서는요, 탈진 방지, 그러니까 어떤 근무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또 안정적인 직업 유지, 병원과 회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단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추진할 수 있고요. 또 그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동질성, 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스로와 팀을 위한 봉사,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큰 기업들에서 문제가 됐던 회사 또는 시니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리크루트를 하는데 너무나도 큰 장점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기업형 그런 워킹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기업형 워킹 그룹들이 90년대에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사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 이유가 조직 자체가 너무 비후해지다 보니까, 거대해지다 보니까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그룹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보수와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 나이 많은 의사들이 차츰 그룹에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조건이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룹 자체의 에이징이 이런 기업형 거대 워킹 그룹의 몰락을 가지고 있고,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리막길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 굳이 큰 그룹일 필요가 있겠느냐, 작은 그룹으로 우리가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데모크라틱 그룹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룹에 있어서는 큰 그룹의 횡포 방지, 계약의 안정성, 그 다음에 AAEM이 이 그룹들을 서포트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그룹의 장기적인 운용,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병원 입장에선 그러면은 아니 그냥 의사 개인으로 계약을 하면 되지 왜 꼭 그룹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가?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그룹에 이런 인력을 맡기게 된다면 병원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룹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떤 QC,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고요. 또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의사들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본인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 진료에 참여하기 때문에 질 관리가 쉽고요. 그리고 환자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 좀 계륵과도 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니 힘들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안 되는 응급실을 일종의 외주를 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세금적으로 이득을 받고 또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모크라틱 그룹, 이런 스몰 워킹 그룹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본다면, 장점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나오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아니 왜 너는 조금 일하고 많이 가져가냐, 나는 더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 나는 더 일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공평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완전히 공평한 스케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대신에 이런 데모크라틱 그룹에서는 스스로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본인이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최대 수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이게 뭔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방식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합의를 해야 이것이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단적인 예로 거기 익샘플을 들어준 게 뭐냐면 근무복의 색깔을 정하는데 한 3달 걸린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빠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단일 병원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수의 병원과 계약을 하면 한 병원과의 계약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단일 병원과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병원과의 계약이 틀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이 그룹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파트너를 짜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이 그룹의 n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분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게 이런 프라이빗 그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어전트 케어 그룹입니다. 아마도 이제 어전트 케어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외국에 갔다가 야, 외국 갔더니 어전트 케어 같은 거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전트 케어 같은 것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가다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어전트 케어라고 하는 것은 좀 아주 오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어전트 케어도 오바마 케어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을 한 일종의 하나의 바이패스가 되겠고요. 지금 미국의 의료제도의 약간 틈새 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전트 케어가 무엇인지, 또 이 어전트 케어라는 게 과연 정말 응급실과 개원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응급의학과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전트 케어를 제가 처음 접한 것은 미국 갔을 때 우연찮은 기회에 이 서울 메디칼 그룹이라고 하는 광고가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건 대체 뭐야? 서울 메디칼? 뭐 서울 의원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한번 살펴보는 목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알아보기를 시작을 했었죠. 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위급하지 않은 응급 상황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어전트 케어로 오세요. 그러면서 밑에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합니다. 귀가 아프거나 발열, 감염, 복통, 염좌, 골절, 구토설사 탈수, 단순외상, 교통사고를 포함합니다. 열상, 봉합.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급하면 911을 부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발열, 감염, 복통, 염좌, 골절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레지던트 때 아니면 지금 현재도 응급실에 버글버글한 환자들입니다. 이 응급실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전트 케어라는 것이 이런 뭔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아주 중하지 않은 병들의 어떤 바이패스구나. 실제로 어전트 케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가봤더니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프라이머리 케어는 이제 개원가죠. 개원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개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응급실은 상당히 심한 상태의 환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럼 어전트 케어는요, 이 응급실과 개원과의 딱 중간 정도 되는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전트 케어도 앰뷸런스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간단한 통계적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연간 내원하는 환자가 약 1억 2천, 1억 3천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 연간 응급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3% 정도가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7% 정도의 환자는 입원이 아니라 처치 후에 귀가해도 되는 환자가 아니냐, 이런 컨셉인 것이죠. 평균 대기시간이 200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200분 대기시켰다가는 당장 멱살 잡히죠. 200분이 뭡니까? 20분만 기다려도 아주 큰 소리 나는데요. 근데 얘네 평균 대기시간이 200분이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더 놀라죠. 평균 비용이 202,000불이랍니다. 200만원. 응급실 한번 방문하는데 2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주장으로는 약 14에서 27%의 환자가 어전트 케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환자군이다. 즉, 응급실의 이런 오버크라우딩과 버든을 어전트 케어가 따로 이제 빼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전트 케어는요, 지금 현재 미국에 9,000개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은 당연히 외래니까 거의 대기시간이 빵이죠, 빵. 15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가 있고요. 평균 비용은 200불입니다. 그렇다면 20만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초진료가 17,000원인가요? 16,000원인가요? 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에 되게 많고 대부분이 도심형입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버추얼 비짓, 비대면 진료, 온라인 진료가 이 어전트 케어보다도 더 싼, 평균적으로 평균 5만 원의 진료비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켓 사이즈는요, 당연히 해가 가면서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고요. 어전트 케어 센터도 약 6,000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고 있고요. 우리 되게 흔하게 보는 질병 몇 개를 살펴보면 알러지, 두드러기 나서 응급실 많이 오죠. 두드러기 나서 응급실 오면은 미국에서 평균 비용이 약 35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알러지로 응급실 가잖아요. 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플루이드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그냥 진찰하고 두드러기 알러지입니다. 그러고 주사도 안 놔줘요. 먹는 약 주고 귀가하는데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 듭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알러지 증상으로 어전트 케어를 갔을 때는 $100 미만으로 해결이 된다. 요로 감염, URI, 사이너사이티스, 다 이제 감기 종류들이죠. 이런 종류들이 다 응급실에 갔을 때는 300불에서 500불 정도 되는데 어전트 케어를 가면 100불 이쪽 저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킹 그룹 중에서 데모크라틱 그룹, 프라이빗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전트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형 워킹그룹,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본인이 알아서 병원과 계약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K-JAM 모델, 응급의학과의 K-JAM 모델이라고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파타임 모델, 그룹 모델, 오픈 클리닝 모델, 잡 쉐어링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타임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요, 아예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풀타임 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한 번에 구하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아주 특별히 뭐 어떤 병원에서 모든 전문의 선생님들이 한 번에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병원의 전문의를 한 번에 뭐 대여섯 명을 구한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자리 비는데 아니면 2명 비는데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또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한 사람을 더 뽑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돌려막기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출산 휴가를 들어갔는데 한 3개월만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사람이 휴가를 한 일주일을 가고 싶은데 일주일만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수요가 사실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원의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개인 휴가나 출산이나 연수를 갔다, 그렇다면 어떤 그때 가능한 사람이 잠시 그 자리를 메꿔주고, 뭐 학회에 가거나 해외에 가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잠깐 가서 도와주고, 또 어떤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면 아예 풀타임으로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 결국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파타임 모델이 필요한 거죠. 몇 시간 일할 때 얼마라는 기준도 필요한 거고, 또 이런 시간에 자기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워킹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디 병원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에서 몇 번 정도 일해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손 들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파타임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파타임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전담 전속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콜라보레이트 그룹 모델이라고 제가 명명은 했지만 사실은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 병원에 한 명이 더 필요해요. 또 B 병원에 한 명이 더 필요해요. 근데 A 병원이나 B 병원은 누군가 하나가 아예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해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데가 있고, 자기 아이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테고,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경기도에 산다고 하면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고 싶어도 이사하지 못하는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한 명의 자리를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서 맡아준다면 내가 풀타임으로 부산이나 제주도에 내려가 있지 않아도 일정 시간, 한 달 정도 부산에 내려가서 일하고 다시 올라오고, 또 다음 사람이 한 2주 정도 가서 일하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일을 나눠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타임과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지방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서울이나 도시보다 떨어지는 곳에서는 풀타임으로 사람을 비싸게 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닝 클리닝 모델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룹 프랙티스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개인이 병원과 계약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이 그냥 병원과 계약을 하겠다는 것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젊을 때 또 결혼, 출산, 아이들 교육,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전적으로 더 많이 버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개원을 해서 일정 시간 개원해서 일을 하면서 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전트 케어나 어떤 통증 재활, 요양, 고압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개업을 혼자의 명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개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극을 메우고 또 단독 개원과 단독 취업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철 쌤이 이전에 학교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잡 쉐어링 모델입니다. 혼자 쓰는 것보다 함께 쓰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일자리를 두 명이 나누면 50%의 수익 감소와 대신에 1년에 6개월의 휴식이 가능합니다. 즉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7, 8개월 정도 일하고 3, 4개월 정도 다시 또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가족들하고 몇 달 정도 시간 보내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 7, 8개월 정도 일하고, 이런 어떤 스케줄을 반복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일에 종사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본인의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특정한 어떤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일자리를 세 명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 A라는 사람은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요. B라는 사람은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고요. C라는 사람은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항상 두 명이 일을 하는 것이 있겠지만 한 사람당 4개월씩의 휴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좀 꿈 같은 얘기죠. 본인이 어느 만큼의 수익 감소를 감안을 한다면 이런 식의 방식도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장기적인 어떤 취업 모델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사람이 더 늘어서 3명의 일자리를 4명이 나누게 된다면 25%의 수익 감소, 연간 3개월의 휴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연간 3개월의 휴식이면 아마도 세계여행, 배낭여행도 다녀오실 수가 있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과 뭔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형태를 조금 우리가 좀 모디파이를 한다면 돌아가면서 한 달씩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3개월의 긴 휴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휴식이,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제공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이 워킹그룹이 하는 일은 그런 그룹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병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병원과 협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응급의학과 의사는 혼자서 일을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디 병원에 들어가 있든지 그 병원에 있는 팀들, 그리고 본인이 수련받은 의국, 또 친구들, 아는 사람들, 크게 봐서는 동네, 아니면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나아갈 미래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응해야 하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해야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킹그룹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나가서는 아예 어떤 컨설팅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헤드헌팅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 새롭게 졸업하는 친구들, 또 수련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 또 평가 같은 것들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강의를 할 수도 있겠고, 스포츠나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스포츠의 어떤 팀닥터로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홍보사업, 복지사업, 뭐 IT 솔루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응급의학과를,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걸 결국은 프랜차이즈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저는 대한응급의학의사 회장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꿈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요. 응급의학과 의사로 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 진료를 수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되겠죠. 중요한 점은 응급학 전문의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젊을 때 일하고 빨리 은퇴해야지, 이게 아니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무 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또 적극적으로 일하고 인정받고
또 일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고 이런 직장을 만들어내고, 밑에 있는 사진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연설에서 했다라고 많은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과학자면서 이분은 의사는 아니지만 과학자면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한마디의 말로 정치의 모든 것을 대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100짜리 지폐에 이렇게 얼굴이 올라가 계시는 영광을 얻게 되겠죠. 우리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뭉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